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예문을 열겠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알래스카 지역의 LNG 그 천연가스 개발을 더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1,300km에 이르는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서 그 주변에 수출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짓고 또 아시아에도 더 많이 미국산 LNG를 수출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한국 기업이 여기 좀 많이 참여하라 이런 이야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세율을 좀 낮추면서 미국산 LNG도 수입을 늘리면서 또 LNG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그 외교적인 협상도 잘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알래스카 맞춰주셨는데요. 8303님은 사촌 언니가 알래스카에 살고 있어서 머지않아 한번 갈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정말 먼 곳이긴 한데 그래도 알래스카 한번 살면서 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오키님이 알래스카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빙하 위를 달리면서 소형 헬기 이륙할 때 참 무서웠지만 제일 기억이 나는 건 백곰은 실제 못 보고 어느 카페에 박제해 놓은 백곰을 봤습니다. 박제해 놓은 백곰을 보셨군요. 그리고 1253님이 알래스카에 한국인 택시 기사님들이 많은 곳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여기에 우리 주민분들이 한국 분들이 택시 운전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그 참 추운 지역인데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0011님은 오랜만에 소식 전해온 친구가 알래스카에 살고 있다고 아쉽게도 영상통화로만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지구 반대편 거의 뭐 극지방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우리가 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6님은 의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산불 피해 이재민도 주민도 공무원도 모두 지쳐 있어요. 다들 힘내서 이겨냈으면 합니다. 라고 1506님께도 저희가 뭐 작기는 합니다만 선물 보내서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계속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매일 20분께 보내드리고 있죠. 그 밖에 또 다양한 선물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돈줄 상담소 이어지는데요. 그 사연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도 좋습니다. 오늘 증시는 밤사이에 미국장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강세입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2459, 코스닥은 0.9% 오른 705.6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2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좀 약세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1.4% 정도 빠질 뿐 시총 10위까지는 LG 엔솔 빼고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가 오늘 현대중공업이 4% 오르는 등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9위까지는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돈줄 상담소 시간입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올라오는 저희 사연을 보면 되게 꼼꼼하게 보내주시죠. 네, 근데 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를 또 얘기 안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주택 소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뭐 그다음 가격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전세금 얼마로 전세 줬다 이 얘기만 있으면 가격 추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일단 이분들이 일단 자녀가 고3 또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까 대략 한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50대 초반이라고 좀 확인을 받았는데 아마 오늘 이 사연 소개되는 걸 아마 들으신대요. 네. 근데 좀 약간 좀 제가 이 사연을 한숨으로 시작하나요? 한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혼낸다라는 표현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게 좀 안 좋은 소리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들으시려고 사연 보내시는 거예요. 진짜 좀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돈줄 내드리진 않고 실제로 선물 많이 보내드립니다. 에어프라이어
LED 스탠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인 와이즈 부스터까지 3종 세트 나갑니다. 또 이렇게 사연 들으셔서 잠깐 싫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의 재무 관리에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우선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리면 남편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에어컨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에어컨 판매 설치하시는 자영업자 네. 그리고 아내분도 회사를 다니시고 딸 2명인 4인 가족입니다. 큰딸은 대학교 2학년이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고3이고요. 그런데 이 남편분의 사업이 폐업에 버금갈 정도라 월 한 500만 원 정도 버시던 그 벌이가 지금 그냥 제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2달째 생활비를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이제 폐업 수순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결국 그 소득이 870만 원이었던 가계 소득이 37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370만 원으로. 57%가 소득이 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방송했던 사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근본적으로 이 돈을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소비할까요? 저축할까요의 고민 이전에 소득이 갑자기 너무 상실되는 뭐 예를 들면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느라고 복직을 미루다 보니까 육아휴직 때문에 소득이 반토막이 나고 네.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거의 실직에 준하는 그 거의 폐업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사연들을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좀 마주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 우리 또 방송 많이 들으실 텐데 네. 그 어려움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통계청이 올해 1월에 통계 자료를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네네네. 자영업자 숫자가 지금 5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통계는 아마 2달 사이에 올해 들어와서 20만 명이 급락한 역대급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IMF 경제 위기 때보다도 더 심한 것이 97년도에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영업자가 590만 명, 2008년 금융위기 때도 600만 명을 넘었었는데 맞아요. 지금 55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연은 근본적으로 이 소득이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이 사업이 만약에 폐업이 된다 그러면 잘 정리를 하시고 약간의 뭔가 좀 휴식기가 좀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좀 빠르게 소득 활동으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돈줄남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줄 상담소에서 이야기하는 뭐 절약과 절제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네네. 절약과 절제 이전에 당장 뭐 절약과 절제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빨리 소득 활동으로 복귀하시기를 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나이가 50대 초반이면 분명히 아직 하실 수 있죠. 젊으시니까. 예. 네. 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에어컨 설치하는 게 계절성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서늘했던 그 2달 기간은 거의 일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보시죠. 네. 우선은 그래서 소득 활동에 복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분들이 870만 원 소득이 지금 당장 370만 원으로 줄어들다 그렇죠. 보니까 네. 대출 또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감당이 될까요? 자, 마이너스 통장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금 경제적 상황,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겐 더 그럴 텐데 이렇게 네네네. 이런 상황에 섣부른 빚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빚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라도 소비를 구조조정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빌려온 돈, 이 빌려온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쓴다면은 이것은 고스란히 악성 부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연자님이 듣고 계시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대출 6,500만 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노란우산공제의 대출, 그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그리고 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사업자 통장 대출 이런 대출을 한 6,5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네네. 노란우산공제의 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은 사실은 원금을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이죠. 그러니까 내가 냈던 돈 안에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생으로 그냥 돈을 빌려온 건 아니고 네. 내가 있는 돈에서 가져온 거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란우산공제나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 원금 담보니까 깨셔가지고 사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란우산 공제가 그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쓰라고 공제가 맞아요.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 빼고 나면은 실제 순수 부채는 3,400만 원에 불과한데 물론 뭐 3,400만 원 불과하다 그러면 3,400만 원이 지금 우리 370만 원으로 소득이 낮아져 있는 이분들한테 3,400만 원은 물론 큰 돈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막 몇 억씩 되는 부채는 아니니까 충분히 소득 활동에 복귀하시고 파이팅 하시면은 이거는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자꾸 약한 마음을 먹고 마이너스 통장을 자꾸 건드리는 것보다는 소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금 독한 마음을 먹으시고 물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좀 전에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절적인 어떤 사업의 특수성상 분명히 소득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좀 요 시기만 좀 잘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빚보다는 소비 구조 조정으로 요 위기를 넘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 이제 가입하신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금 2달째 소득이 확 줄었을 때 이럴 때 내가 깨서 써야지가 아니라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써야지라고 미래를 또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 대비가 내가 스스로 내 현금 흐름에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또 다른 악성 부채를 그쵸, 그쵸.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맞아요. 정말 내가 내 발등을 찍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노란우산 공제 본인이 냈던 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은 노란우산 공제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싸요. 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쓰고 계십니다만 마이너스 대출도 쓰고 계시니까 네, 마이너스 거의 통장은 마이너스 굉장히- 통장 대출이 이율이 한 2배는 될걸요? 그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직장인들도 사실 마이너스 통장 그냥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러거든요. 뭐 나 대출 안 써요. 이래도 이게 뭐 혹시 또 무슨 급한 일 생길지 모르니까 안 하나 쓰셔도 만들어 놓으세요. 되는데. 이러면 만들어 놓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급한 일을 만들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급한 일을 만들어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맞아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자꾸 자기 자신한테 미래에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시면 안 돼요. 0340님이 벌써부터 사연이 슬퍼요. 다들 힘내세요. 남 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네. 또 우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지출 구조 조정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하나 한번 좀 뜯어볼게요. 일단 내 식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내 소득 월 370만 원 이게 이제 전부인데 두 딸에게 쓰는 돈만 한 달에 290만 원입니다. 대학생 첫째에게 매월 175만 원 나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네. 이제 기숙사비랑 네. 등록금을 이제 월별로 좀 월로 나누는 나눠서 거예요. 예. 네,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생한테는 매달 175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죠? 용돈 포함. 용돈 포함해서 그리고 또 고3인 우리 둘째 딸. 둘째 딸도 115만 원 정도 나가는데 고3이니까 당연히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비용이 나가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자녀에게만 거의 300만 원 가까이가 나간다.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거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제 교육이 가장 우리나라 그 자녀들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국영수는 열심히 하는데 물론 국영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에 나와 보면 그런데 경제 교육이 없다. 경제 관념이 좀 없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면 이 상황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이상 되시는 그 청취자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동이라는 거, 경제 개념이라는 게 뭐냐? 네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오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고 언제든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구나. 경제라는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택의 문제다. 그렇죠. 선택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죠. 맞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모든 걸 다 지원한다라는 쪽으로 가시면 아이들은 결핍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는데 결핍이 가장 훌륭한 경제 선생님이거든요. 결핍을 느끼게 하라. 그렇죠. 결핍을 일부러 느끼게 할
뭐 일부러 결핍을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네네. 어차피 이 세상에는 모든 자원은 유한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택하는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대학생 자녀, 대학생이면 성인이에요. 대학교 2학년. 네. 2학년 자녀에게 175만 원을 그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 태도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하. 분명한 설명을 하고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식을 시켜야 된다. 뭐 대학생이면 이제 둘째는 고3이어서 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대학교 2학년이면 충분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유성환 님도 대학생 자녀에게는 본인의 용돈 정도는 알아서 벌게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과거 같으면 말이죠. 예. 이런 상황 지금 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냐면 주 가장이 실직을 할 정도 거의 폐업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의 주 가장이 실직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옛날 같으면 대학생 자녀 휴학하고 돈 법니다. 물론 옛날 얘기라고 뭐 말씀하시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175만 원을 다 지원한다라는 건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까 미리 예령을 해야 되겠죠. 예령을 좀 미리 예고를 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예령이라는 표현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미리 본령 전에 예령 예고를 좀 하고 네. 다음 학기에는 뭐 잠깐 휴학을 한다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 고3은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죠. 고3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자녀는 올해 한 학기 휴학하고 뭐 내년에 복학을 하고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만 네. 고3은 안 돼. 우리나라 이 교육 현실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대학생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줄이면서 시간을 뒤로 딜레이할 수 있지만 고3은 안 되니까 고3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고3은 그렇죠. 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7개월 남았습니다. 수능까지. 그렇죠. 예. 남았고 대신 지금 엄마 아빠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 집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분명히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공부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인지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경제 교육이죠.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저희 제작진이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자녀한테는 말씀 안 해보셨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공부에만 좀 집중하라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안 시켰다. 근데 집안 어려워졌다고 일하라고 하는 게 도저히 미안해서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약하시죠. 근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돈 벌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 공부를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뭐 정말 부잣집도 다 아르바이트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졌으니까 돈 벌어라. 돈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라라고 얘기하실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녀가 아마 그 돈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어왔다고 그래서 생활비를 집을 위해서 뭐 내놔라라고 할 지금 것이 아니라 들어가던 학비나 용돈 정도만이라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뭐 이걸 자녀를 생활비를 벌어와라라고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다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를 알아가는 또 공부가 되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안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참 미안하기는 한데 아이에게 이게 또 사회 공부이기도 하고. 그럼요.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학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될 텐데 그 이미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받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등록금과 포함해서 그 기숙사비와 용돈을 포함해서 매달 평균 175만 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그러네요. 안 받았어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금리가 엄청 낮아요. 금리가 엄청나게 싸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학자금 대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남아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금 화폐 가치일 때 갚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20년 후에 15년 후에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2%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 인플레이션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0년, 15년 후에 2,000만 원을 갚으면 그 2,0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나누기 싸지죠.
1 플러스 0.02에 15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갚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이자라고 하는 좀 불편한 몇만 원 정도는 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걸 내므로써 지금의 화폐 가치 2천만 원으로 갚지 않고 15년 후에 굉장히 낮아진 2천만 원으로 갚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몇만 원만 이자 내면. 그게 정책 대출이죠. 그걸 안 하고 이 비싼 빚을 내면서 마통을 꺼내가지고 억지로 막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전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한테 갚으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취업해서. 취업해서. 실제로 또 그렇게 갚고 계시는 직장인들도 많이 그럼요. 계시고요. 그건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그렇죠. 돈줄 상담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연 올리시고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이분 지금? 잘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인 큰 딸에게는 잘 좀 우선은 좀 대화를 좀 해 보셔야겠고, 다만 고3인 둘째는 일단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예, 이대로 네. 또 유지를 해야 한다. 이건 대한민국의 고3은 그 누가 와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115만 원보다 엄청나게 많은 무슨 고액 과외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제가 뭐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사실 11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뭐 여기에 용돈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요거 이제 7개월 남았는데 요 정도는 꼭 지원을 해 주시고 대신에 이게 무한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허종득님이 100억대 재산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도 햇살론 대출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리고 7098님이 저는 이제 3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제 일터에 와서 아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자녀들이 사회에서 각자 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빠 얼마나 또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지 네.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같이 느끼죠. 예. 또 목돈 나가는 게 주거비가 있습니다. 네. 주거비. 한 달에 월세와 관리비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좋게 드는데 근데 이건 좀 줄이기가 힘든 돈 같아요. 그렇죠. 주거 비용이 75만 원, 월세가 지금 75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적어 주실 때 이게 뭐 보증금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얼마에 그죠? 월세. 근데 그냥 월세만 적어 주셨어요. 뭐 보증금이 뭐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해 보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을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세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되는 주거입니다. 아파트는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참 정말 그 몇 주째 계속 이 사연들 보면은 돈 고민이라기보다는 소득이 갑자기 떨어진 고민이다 보니까 네. 갑자기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그걸 우리가 해결해 드리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사연들인데 조금 뭐 정말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자녀가 지금 대학생이다라고 하고 50대 가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도면 이제 노후 준비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세금 2억조차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해요. 전세를 주고 계시고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려면 다시 대출을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전세금 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내 집 마련을 제대로 뭐 100% 내 집은 명의로는 있으나 내 집 마련이라고 보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자산 관리가 50대인데 내가 거주하는 집에 조차도 아직 월세인 상황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네. 상황이 원인이 뭘까? 사실 이제 몇 주째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돈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거는 경제의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선택이라는 건 포기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무엇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그럴 때 필요한 거죠. 자, 870만 원이 들어올 때도 자, 이분들의 그 지출 내역을 한번 보면 네. 지금은 500만 원 소득이 두 달째 이렇게 지금 생활비를 못 주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계셔서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있지만 870만 원일 때도 저축 내용을 보면 노란우산 공제 장기저축 100만 원, 네. 배당주 40만 원, 퇴직연금 3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이 아마 IRP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30만 원. 자, 그러면 17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시니까 이거 뭐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저축은
다 후순위 저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순위 저축이라는 거는 지금 월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도 아직은 전세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돈을 단기 저축으로 모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먼 미래를 위한 뭐 이것도 물론 저축이긴 하지만 장기 저축, 노란우산 공제,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변동성이 있는 저축 40만 원, 그다음에 이것도 연금 30만 원. 이게 맞나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저축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2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한다면 지금 이분은 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월세를 산다는 건 뭐예요?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다. 단기 목돈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없다. 지금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뭐 5천이든 1억이든 빨리 목돈을 만들어서 월세를 줄여야죠. 네. 이게 먼저 돼야 되려면 200만 원을 저축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 최소한 150은 정기 적금을 하고 50만 원 중에서 뭐 일부를 노란우산 공제나 뭐 장기 저축을 한다.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 돈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제대로 정립을 좀 하셨으면 만약에 좋겠고. 870만 원으로 소득이 복귀가 되신다면 저축 구조 조정을 하십시오. 170만 원 저축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170만 원의 7, 80% 이상은 빨리 단기 적금을 모아서 이 단기 자금으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너무 포인트가 이제 노후에만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또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전세를 줬잖아요. 근데 예. 그 전세금이라는 걸 돌려줘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단기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축도 이렇게 다 장기 저축을 하고 있다. 요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자금의 매칭이 좀 필요하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부터 돈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라라는 조언. 네. 그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큰딸 빼고는 세 분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건들 수가 구조조정 대상이 없겠네요. 없죠. 이거는 뭐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굉장히 되고요. 아끼고 계시는 것 같고 이쪽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를 과소비를 해서 아까 이제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 290만 원만 첫째 대학생 같은 경우 점진적으로 줄이고 고3은 어차피 7개월만 있으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게, 지금 이분들은 식비라든지 이런 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죠. 별로 소비를 적어주신 것이 거의 없어요. 네네. 뭐 이 정도면 이제 소비 자체는 일단은 양호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들이 뭐 내가 문화생활비라든지 식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교육비 그다음에 뭐 시부모님 양가에 드리는 무슨 뭐 용돈 그런 게 회비 많아요. 지금 그런 게 경조사비 내가 봤을 때는 순위로 봤을 땐 다 후순위 소비 그러니까 막 중요하지 않은 거. 아주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냥 아예 안 해야 될 소비를 너무 여러 군데다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선순위, 그러니까 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조차도 순위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나요?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친정과 시가 양쪽에 회비 같은 것도 냅니다. 월 40만 원씩. 경조사비도 한 달에 평균 50만 원씩 나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진 분들, 그 어려움이 극복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회계 마인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계 마인드라는 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돈의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 자, 부모님께 뭐 이렇게 돈을 좀 드립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양가의 회비 뭐 예를 들면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뭐 나쁜 거 아니죠. 내가 어디 가서 뭐 유흥으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빚내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빚을 내서 드리고 있어요. 네. 빚을 내서. 그다음에
빚내서 엉뚱한 장기 저축을 하고 있죠. 네. 그죠? 빚내서 부모님 회비, 빚내서 엉뚱한 장기 저축. 부잣집 애들도 다 하는 알바를 억지로 못하게 하고 그 싼 이자로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도 못 받게 한 다음에 비싼 이자를 받아서 그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수준 정도로 많아요. 오늘 평소보다 약간 좀 톤이 많이 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강신영님이 이분 성함이 뭔가요? 팩폭 짱이네요. 팩트 폭행. 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한 반 톤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아, 예, 예. 답답한 그래서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집을 이분이 내 집 마련을 했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 2억 5천에 전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2억 5천 전세자금을 받고 전세금을 받았는데 그 2억 5천 어디 갔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그 집에 지금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마 대출 갚는데 좀 그렇죠. 쓰였던 것 전세 가격이 2억 5천인데 집값도 거의 2억 5천과 비슷하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2억 5천인데 집값이 2억 5천인 집은 전세가율이 100%라는 얘기인데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죠. 아무리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연립이라 그래도 아니, 지역엔 또 있을 수 있어요. 80% 90%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무리 안 돼도 2억 5천 나누기 0.8 정도 하면은 3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집을 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집을 비용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산세 나가죠. 이거는 이자 나가고. 이자 이자는 나갈 건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다 갚으신 이 것 집을 같아요. 소유하고 있는 많은 이유는 뭐냐? 이 집이 그래도 주택인데 좀 언젠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오릅니다. 일단 대출 상환 금액이 한 달에 55만 원이네요. 이거는 이제 대출 상환 금액은 이제 주택의 대출은 아니고 이제 아까 생활자금. 노란오삼공제나 퇴직 그렇죠. 마이너스 사업자 대출 있으세요? 통장이나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을 원금 갚고 이자 갚는 거에 내용을 써주신 건데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갭이 없는 주택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갭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 투자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처분을 하셔서 다만 얼마라도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사연에 이제 뭔가 혼줄에 더 힘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분의 사연이에요. 그 시어머니는 이제 따로 집이 있으셔서 따로 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사연자 부부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공과금, 통신, 가스비 등등 한 달에 30만 원을 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효자이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가정의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아까 이제 우리 자녀분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떤 경제적 상황이다, 좋다, 나쁘다를 늘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니에게도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어머님은 얼마 전까지 같이 사시다가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사시게 됐어요. 네. 시어머니는 어떤 상황이냐. 시어머니가 본인 집이 있답니다. 본인 집이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신다. 저는 이 부부보다 시어머니가 경제적 상황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분명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소득이 없으시니까. 물론 집이 있으면 집도 우리가 그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5세 전체 인구 중에서 하위 70% 소득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네. 단독 가구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364만 원 이하면은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어머니는 228만 원 소득이 없죠. 다만 집이 굉장히 고가라고 하면은 집도 우리가 환산을 해서 네네네네. 기준 선정액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28만 원을 넘기는 거의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그 4인 가구인데 뭐 실직에 준할 정도로 소득이 상실됐어요. 아이는 고3이고 애가 대학생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양가에다가 회비를 40만 원씩 그리고 또
공과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70만 원, 80만 원을 내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물론 어머님도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그냥 70만 원, 80만 원이니까 그냥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어머니의 상황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 소득도 연금도 없으시지만 그 기초연금 같은 건 기초연금 이제 있으실 거예요. 예. 아이고 이게 양쪽이 다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보험료 800만 원 이상 벌던 시절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안에서 또 구조조정할 게 보이더라고요. 870만 원 정도를 버셨을 받던 땐. 시절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3에서 5% 정도 보장성 보험은 그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잘 준수하고 네. 계시는 부분이죠. 그러나 저 같으면 실손 빼고 다 해지할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충격요법은 뭐냐? 그거 30만 원? 그래 30만 원 더 마이너스 난다고 그래서 1000만 원 마이너스나 1030만 원 마이너스나 뭐가 차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 관리의 개념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격요법 실손 빼고 다 해지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도 된다라고 동의하는 게 지금 10대 또 20대 초반 딸들의 암보험 2개가 있는데 이게 8만 원, 7만 원에서 15만 원이 나가요. 근데 사실 이 나이 때는 암 걸릴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험을 확률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암보험으로 8만 원, 작은 딸을 암보험으로 7만 원.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실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암에 걸려서 1년 정도 경제활동을 쉬게 되면 가장일 경우에 특히 치료비는 실손에서 해주는데 1년 연봉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을 통해서 그 진단금을 받아서 소득을 보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딸 지금 돈 벌고 있습니까? 작은 딸 돈 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우선순위 이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다고 하는데 딱 나온 게 가장의 암보험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20대 전후의 딸들에게는 암보험을 해놓고 지금 소득 벌이하시는 엄마 아빠의 암보험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실손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암보험을 가입하고 지금 아빠 엄마는 내가 만약에 암이라는 질병이 생겨서 1년 정도를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암보험이 필요한 분인데 필요한 분한테는 또 안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우선순위에서 또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거 오늘 돈줄이 특히 많이 나네 이거. 큰일 났네.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차가 석대입니다. 따란. 근데 물론 이제 영업하셔야 되니까 에어컨 설치하셔야 되니까 업무용 트럭은 반드시 필요했고 또 남편분은 승용차 따로 또 아내분도 출퇴근을 위한 승용차 따로 있답니다. 이 말은 제가 혼쭐을 안 내더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좀 반응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차가 세대다. 물론 내용은 다 있어요. 저기 남편 업무용 트럭이 있고 남편 승용차가 있고 그다음에 아내 출퇴근 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차를 그러면 한 대만 빼놓고 다 팔아서 그 자금이 이렇게 중고차로 팔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행동들을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액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눈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뭔가 마음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어가 아니라 차 세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죠. 그리고 아마 870만 원의 원래 소득으로 복귀한다고 하셔도 차 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것도 역시 돈의 우선순위를 좀 헷갈려 하시는 걸 수도 있을 텐데
배당 투자를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부부 각각 500만 원, 한 합쳐서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아마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월 배당을 이제 분배금으로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방식인데 그거를 초고위험 배당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배당주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배당이 네. 발생을 해서 현금 흐름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사실 물론 주가가 빠지면이야 당연히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겠지만은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좀 덜 오르는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초고위험 배당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투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어쨌든 배당주라 하더라도 주식은 위험 자산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험 자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왜냐? 우리는 지금 빚이 있습니다. 빚을 이 굉장히 높은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를 내면서 꺼내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냐? 저는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투자든 그 사람이 투자할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돈이 자기가 정말 있는 돈에서 온 건지 아니면 빚을 낸 건지 빚을 냈다라고 하면은 빚의 이자를 다 내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아이고. 그것은 좀 안 된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또 이 콜옵션을 매도한 비용으로 내가 배당 재원을 받고 있다라는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1,000만 원 뭐 많이 받아봐야 1년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배당금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월로 따지면 이제 몇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또 이자는 한쪽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또 나가고 있다라는 현실도 오늘 특히나 톤이 높았습니다. 네. 돈줄 상담소 함께했고요. 하여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선물도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일본 대표단은 이달 내에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등을 관세 문제와 연결해 협상할 것으로 보여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비자였는데요. 네. 박정덕님과 1370님, 우리나라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얼마나 있나요? 하셨습니다. 그게 서로 간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네. 이 여권 가지고 여러 나라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그게 이제 국력을 네.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높은 편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27개 국가를 비자 면제를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뭐 한 30일이나 90일 여행이나 단기 출장 네. 같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1곳, 미주 지역에서 37개 나라, 유럽의 49개 나라,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67개 나라에서 127개 나라를 비자 없이 네.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0022님, 20여 년 전 딸 친구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는데 네. 통장 잔고를 확인했던 게 생각나요. 오. 통장에 1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려면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부모님 또는 후원자의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서, 세금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 잔고가 궁금하실 텐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학비와 생활비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요. 네. 액수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연히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후원자가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고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해당 소득에 부합하는 통장 잔고이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2571님, 미국 유학생들이 비자가 취소돼서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는데 비자 기간이 남았어도 미국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럼프 재집권 시대가 되면서 현지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영주권이 있어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다. 당신들이 이민 규정을 어겼다면 네.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체류 기간 있죠. 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를 재발급받는다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기간을 어긴 기록이 있다면, 즉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그 뭐 F1 비자를 비롯해서 대학원 유학생 같은 경우가 SNS에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거나 네. 미국의 어떤 적성 국가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거나 어떤 시위에 참여했거나 교통법규 위반한 이력까지도 있었을 때 이들의 비자를 그냥 만료시켜버리는, 그래서 네.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F투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돈줄 상담소 시간에도 또 같이 많이 또 고민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많이 컨설팅도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받아서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내일은요, 저희가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으로 대한민국 1교시 우리 함께 꾸는 꿈이 방송이 됩니다. 해서 내일만 1시간 늦게 찾아뵙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